돌이켜보면 우연한 사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그때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어떤 고통으로 또는 운이 없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우선 첫 번째가 재수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힘들게 다시 의대를 왔고,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는 그 당시가 80년대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눈 감고 살 수는 없었던 시기였어요. 어렵게 사회 현상을 알아가고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우리 시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름 학생 참여운동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 그 당시는 돌이켜보면 참 아픈 기억들인데, 대학생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뭐 어떤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투신하면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실종됐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흔하게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주검을 만나게 됐죠. 조선대학교에 민주조선이라는 교지가 있었어요. 그 교지 편집장을 했던 이철규라는 분이 실종됐다가 한참 만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어딘가 끌려갔다가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마치 사고처럼 위장해서 수원지에 던져진 거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것은 부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부검은 익사다. 익사란 뜻은 살아있을 때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사망한 상태 유기가 됐다고 생각한 거고, 뭐 그런 여타의 것들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안 맞았어요. 그거에서 향후 어떤 이런 죽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부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대학을 열심히 다녀서 저런 죽음에 대한 어떤 부검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법의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만 살아왔죠. 근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수를 안 했거나, 유급을 안 당했거나, 또 그런 현상을 내가 모르고 지나치는 환경이었거나, 여타의가 중에서 하나만 빠졌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유급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또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우울무드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네 인생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라.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돌아서 왔지만, 다른 사람 비교하면 좀 늦어졌지만, 그게 아니고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인생에서는 그게 맞닥뜨리고 넘어가고 헤쳐나가야 될 그런 위기처럼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지름길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쉽고 수월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파트를 가거나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쪽을 가면 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도 안 하는 쪽을 가는 것은 내가 마음먹기의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이에요. 내가 좋아하기만 한다면.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진짜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더 힘들어라 해. 근데 어차피 법의학자도 의사예요. 법의학자보다도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가서 현장에 들어가는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지, 난 그 수습된 시신과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서 내가 정한 부검실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부검을 해요. 의사로서 보면 일반적에서 약간은 마이너고 그 주류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놈들 안 하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데, 놈들 하고 싶은 걸 뺏어올 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법의학자 길은 어려운 길 아니에요. 여러분이 맘먹기 달린 거예요. 우선 보편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어, 골절된 환자를 보는 정형외과가 자기도 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같은 환자가 될 수는 없어. 우리 그 상태에 어느 정도 의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환자의 고통보다는 가족의 고통을 느끼죠.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안전사고라는 것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때는 우리 사회가 이미 놓쳤던 것들, 이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지냄으로써 누군가 약한 사람들이
대량 참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한테도 트라우마는 뭐냐면 세월호에서 인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트라우마예요.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이 부패가 됐거나 훼손이 심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너무나 허망한 죽음들을 볼 때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법의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말을 해야겠다, 이건. 그 애써 눈 감았던 것들이 이제 터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요런 데 있어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법의학자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새로운 분야의 예방법의학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우선 법의학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안 한 것은 학생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 시스템 문제고 우리나라 의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 것이지 실은 법의학 수업을 받아보면 재밌어요. 근데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것이 인턴 마치고 전공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법의학은 그때 선택하지 못해요. 병리과라는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선택할 시간이 길긴 뒤에 와서 못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전문의를 하고 법의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턴 마치고 전공과를 선택하듯이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미등록 학생들이 있었죠.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들어올 때쯤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80여 명쯤 될 거예요. 근데 한 해에 사인을 모르고 사인 불명으로 처리되는 죽음은 2만 8천 명이에요. 80대 2만 8천 명이에요. 80명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매해 2만 8천 명은 아무도 사인을 모른다라고 통계 처리가 돼.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등록 시스템이 의사에 의한 전문적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사가 나와야만 장례 치르고 그냥 등록이 되는 나라에서는 법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기여하고 싶어도 의사의 조력이 필요치 않아. 죽음의 등록 과정. 이걸 고쳐야 진단서나 시체 검사나 뭐 이런 걸 띄기 위해서는 법의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필수 과목이 될 테고 법의학이 국가고시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법의학이라는 그 수업이 각 대학 다 있고 학생들도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법의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봐야죠, 우리도. 그래서 실은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물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인내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이미 그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 놓고 왜 법의학을 안 하지? 이럴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주류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거예요. 의대를 들어와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참 많아. 또 많은데 거기서 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 뭘 하나 선택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제 생각엔 무엇을 선택해도 의사니까 주저하지 마라. 무엇을 선택해도 의사의 길을 가는 거니까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의사란 직업, 내 가운은 내 피부와 같은 거구나. 이걸 벗을 수는 없구나. 근데 나는 이걸 입고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면 꼼꼼한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아. 처방을 하다가 뭘 누락시킬 것 같은 꼭 덜렁거림이 있어서 저한테는 법의학이 최고인 것 같아. 조금 실수해도 바로 완해할 수 있고. 우선 그러기 전에 사람이 진짜 스스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고민이 언제 오냐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야.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불안감. 이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나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의과대학이 그게 없어요. 어쨌든 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예과는 그 기간이 있고, 끝나면 본과를 다닐 테고, 졸업을 할 테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의 20대의 청춘 시절에 치열한 고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의료 대란이란 휴학의 사태가 있어요. 또 진짜 앞으로 미래에는 의사는 어떤 직업이 될지? 이런 고민이 쏟아지는 얼마나 행복한 시기예요. 그러지 않고 이 길에는 충격이 없었다면 아마 모든 선배들 지냈던 그 기간을 다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휴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렇게 직면하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각과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때 이런 것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본인이
타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한 논리도 있어야 되는. 근데 부딪히면 어렵죠. 고민해봐요. 우리가 그것이 없었어요. 불확정성이. 물론 학기 말이 되면 유급당할까? 이런 불안정성이 있어도 의대를 떠나진 않아. 그래서 그게 깊이는 철학을 하지 못했던 하나의 우리 의과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 아닐까? 또 그것 때문에 의과대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유급을 당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과연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한 2년을 지내다 보니까 법의학이라는 선택이 운명처럼 나누는 것 같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정말 운명처럼 그때 만약에 그렇게 내가 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한테 법의학의 선택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사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시기든 전쟁이나 전염병 이후에 인류는 성장해 왔거든. 그게 자극이에요. 태평성대 때 철학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고 중세 패스트 이후에 어떤 종교개혁 문제가 생기고 르네상스가 생기는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람에 대한 우리는 얼마만큼 지내주는가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항상 그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똑같아요. 나한테 주어진 계기가 이때가 내가 고민해야 될 때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없어요. 단 그걸 물어본 성인들께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골든룰이거든. 공자한테 자로가 불어요. 인생에 딱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서라는 표현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예수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해라. 그다음에 칸트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모든 사람이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료로서의 주고받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와 그,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애라고 그럴까? 측은지심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무슨 직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저도 끊임없이 고민했죠. 인생의 가치는 뭘까? 그러니까 진선미 그러잖아요. 그럼 진이라는 건 뭐냐?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거고, 선이라는 건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양심적 행동은 무엇인가? 실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고, 미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걸 진선미가 진리, 그 다음에 선한 행동, 아름다움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거꾸로 봐봐요. 진은 누군가하고 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선은 내가 비록 옳지만, 내가 주장이 더 타당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배려해 보는 게 선이에요. 미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거니까 저 사람이 힘들냐 내가 더 배려해 주는 게 미예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어떤 택배회사 직원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택배 아저씨가 와서 분상을 하고 밥을 먹고 간 거예요. 택배 아저씨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평상시 갔더니 할머니가 물 한 잔씩을 주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문이 닫혀서 옆집에 부르니까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택배 아저씨가 분상으로 와요. 그 평상시 해주셨던 것에 감사함으로 조언을 하고 마지막 물건을 배달하고 가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이게 미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안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미. 그래서 법의하기 쉬운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요. 가장 인간다운 것부터. 그 아름다움을 가져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권위자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노력해요. 누구나 다 노력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 다른 형태로 비유를 해주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직업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동물로 태어날 것인지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으로 가잖아요. 쭉 가면 거긴 직업이 다 써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아. 먼저 가서 뽑았다고 좋은 걸 뽑지도 않고, 늦게 갔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야. 뽑아보면 내가 의사를 뽑았다. 거기 표본에 일생이 써 있어요. 너는 재수할 때고, 유급할 때고, 뭐 할 때고,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을까봐 다이몬을 하나씩 붙여줘. 나의 정령을. 다이몬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나한테 주어진 시련을 잘못 오해할까봐 가만히 생각해서 다이몬과 대화하면 그 길이 맞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서 어긋난 일을 가면 다이몬이 어쩌면 양심의 소리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온 시련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게 내 길이 맞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런 표현을 하거든. 법정에 섰을 때도 너는 왜 우리들이 말하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 타락을 시켰느냐 할 때 나는 나의 다이몬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한 번도 꾸짖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길이 나는 옳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잠깐 멈춰서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도 꾸짖음이 없고 그러면 아, 이 길인가 보다 가면 되는 것 같아.